저는 60대 여성입니다. 2018년 이전 아직 2주택 중과세 제도가 없던 시절에 살던 아파트와 그 바로 아래층 한 채를 함께 분양받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의 선택이 제 인생의 안정판이 되었죠. 남편은 생전에 늘 말했습니다. 애들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면 뭐든 내가 꽉 쥐고 있어야 해. 그 말 속엔 현실을 꿰뚫는 지혜와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는 단단한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 말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조언은 그저 돈과 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지키고 당당히 살아가기 위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무릎 꿇고 빌었던 그날, 저는 남편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때의 속 시원했던 감정을 이제부터 이야기하려 합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건 평범한 평일 오후였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 전화벨이 울렸고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 데려갈게요. 짧고 담백한 한마디였지만 제 심장은 그 순간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누군가를 데려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엄마, 이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세요라는 무언의 부탁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죠. 전화를 끊자마자 머릿속이 분주해졌습니다. 거실, 부엌, 화장실 어디 하나 허술한 곳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청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 한 톨까지 없애야 할 것 같아 책장 사이사이까지 닦고 소파 커버도 새로 갈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이럴 때는 역시 갈비와 잡채가 제격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메뉴이기도 하지만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고 싶은 제 마음이 그 요리에 담기길 바랐죠. 갈비는 핏물을 오래 빼고 양념의 반나절은 재워야 부드럽고 맛이 깊습니다. 잡채도 각 채소를 따로 볶아야 제맛이 나니 미리 재료를 손질해 두었습니다. 드디어 주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아들의 여자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미소를 머금고 90도로 깊이 숙여 인사를 했는데 그 모습이 참 예의 바르고 고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켠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그녀의 손에는 고운 실크 스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크림빛 바탕에 은은한 연분홍과 하늘빛 패턴이 어우러진 고급스러우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나는 스카프였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다 그냥 와도 되는데 고마워요. 그녀는 제게 스카프를 건네주면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직접 고른 거예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예쁘게 매드릴까요? 순간 조금 쑥스럽기도 했지만 그녀의 정성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제 앞에 서서 스카프를 펼쳤습니다. 은은한 실크 냄새가 났고 손끝이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이렇게 목에 두르고요. 한쪽 끝을 조금 길게 내려서. 그녀는 제 목선에 스카프를 살짝 감아주며 설명했습니다. 실크가 피부에 닿는 감촉이 부드럽고 차가우면서도 금세 온기가 돌았습니다. 이제 긴 쪽을 이렇게 한번 감아주세요. 그리고 남은 부분을 안으로 살짝 넣으면 자연스럽게 매듭이 지어져요. 그녀는 매듭을 고르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혹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이렇게 2번 감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보온도 되고 모양도 예뻐요. 그 순간 저는 단순히 스카프를 매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다정함과 세심함을 배우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길이 참 곱고 말투가 사근사근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웃으며 고개를 살짝 숙이는데 그 표정이 마치 오래전 친정엄마가 제 목도리를 매주던 순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갈비찜을 내놓자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와, 어머님, 정말 맛있어 보여요. 첫 입을 먹자마자 감탄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요. 양념이 일품이에요. 핏물 잘 빼고 오래 푹 삶아야 해요. 그러자 그녀는 젓가락을 놓고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저 결혼하면 꼭 어머님 갈비찜 해드리고 싶어요. 레시피 꼭 알려주세요. 그 말에 제 속이 더없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식탁 위에는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웃음소리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스카프를 메어준 그 다정한 손길과 음식 맛에 진심으로 감탄하는 모습에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정말 우리 가족이 되면 좋겠다.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잔잔하고 오후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오던 평온한 시간이었죠. 아들과 며느리 될 아이가 함께 집에 들렀습니다. 결혼식 준비 이야기를 나누다 며느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래층 사시는 분이 이제 이사 나가신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 살면 어떨까요? 순간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바로 덧붙였습니다. 물론 공짜로 살겠다는 건 아니에요. 전세금 제대로 드릴 거고 계약도 깔끔하게 할게요. 그 말투는 신중하면서도 은근한 설득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고민하다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아들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좋잖아요. 엄마 혼자 계시는 거 걱정되기도 하고. 그 말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듯했습니다. 그래, 가까이 살면 좋지. 아프거나 불편할 때도 바로 내려와 도와줄 수 있겠구나. 며느리는 제 눈을 바라보며 차분히 이어갔습니다. 저도 어머님이랑 가까이 지내면서 살림도 배우고 싶어요. 갈비찜도 그렇고 잡채도 그렇고 어머님만의 비법이 있으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진심으로 내 곁에 있고 싶어 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가까이 살면 서로 도움되는 일도 많을 거예요. 저희는 신혼이라 아직 배울 것도 많고 어머님은 혼자 계셔서 외롭지 않으실 테고요. 게다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오빠가 늘 어머님 혼자 계시는 걸 걱정하더라고요. 저희가 아랫집에 있으면 마음 놓으실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에는 예전 남편이 생전에 하던 말이 스쳤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면 쓸쓸해진다고. 비록 혼자 사는 게 편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에 자식이 산다면 분명 든든하겠지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제안을 곱씹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좋은 조건이면 나쁠 게 없겠지. 그때만 해도 이 일이 훗날 제 속을 그렇게 뒤집어 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웃으며 아니야, 괜찮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며느리의 다정한 미소와 아들의 진심 어린 말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의 대사가 귀에 들어오는 둥 마는 둥 문득 아래층에 사는 며느리가 생각났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으니 혹시 저녁은 챙겨 먹었나 싶어 카톡을 열었습니다. 밥 먹었니? 짧게 한 줄 별 뜻 없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는 건 가족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했죠. 메시지는 금방 읽음 표시가 떴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피곤해서 씻고 누웠나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저도 그날따라 피곤해서 잠시 후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며느리의 카톡이 도착했습니다. 톡 알람이 울리길래 반가운 마음으로 열어봤는데 예상치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전세금 2억은 좀 비싼 것 같아요. 회사 사람들이 그러는데 리모델링 안 한 집은 1억이면 구한다네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 2번, 3번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2억이 비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년 전 리모델링을 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비어있던 아래층을 언젠가 아이들이 살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으니 깨끗하게 해두자고 마음먹었죠. 벽지는 물론이고 바닥을 새마루로 깔고 주방 싱크대와 대리석 상판, 가스레인지, 욕실 설비까지 모두 새로 교체했습니다.
욕실은 깔끔하게 화이트 톤의 타일을 맞췄고 거실 조명도 우물천장에 LED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비용만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입에서 리모델링 안 한 집은 1억이면 구한다는 말이 나오니 저는 그게 무슨 의도인지 헷갈렸습니다.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알고도 은근히 가격을 깎으려는 걸까요? 잠시 숨을 고르며 그녀의 의도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혹시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 하면서 나를 설득하려는 건가? 제가 보기엔 그 말투엔 단순한 정보 전달 이상의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는 전세금을 정확히 주고 살겠다고 계약을 깔끔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참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시세 운운하며 가격을 낮추려더니 속이 씁쓸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지만 제 가슴 속엔 묘한 불쾌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 집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텐데 하는 억울함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해준 노력과 정성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날 이후 며느리를 바라보는 제 시선엔 조심스러움이 생겼습니다. 겉으론 웃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엔 작은 금이 간 듯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관계의 온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날 며느리의 메시지는 단순한 가격 이야기 이상이었습니다. 돈 이야기는 언제나 미묘하고 가족 사이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와의 대화를 조금 더 경계하게 되었고, 아, 이렇게 시작되는 거구나 하는 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나올 만큼 매서운 바람이 부는 날, 저는 평소처럼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눈발이 조금씩 날렸지만 녀석이 밖에 나가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기에 두툼한 외투와 목도리를 두르고 나섰죠. 그런데 골목길 모퉁이를 돌다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미끄러운 눈 위에서 중심을 잃는 순간 세상이 한번 휙 돌아가더니 오른쪽 정강이로 땅바닥을 세게 찍었습니다. 순식간에 찾아온 통증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뼛속까지 찌릿하게 전해지는 아픔이었죠. 지나가던 행인이 놀라서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얼굴을 찡그리며 아니요, 너무 아파요 라고 겨우 말했습니다. 누군가 119에 전화를 했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강아지는 제 주변을 빙빙 돌며 낑낑거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엑스레이를 찍자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강이 골절입니다. 최소한 달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친 아픔보다도 집에 혼자 남을 강아지 걱정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병원인데 골절이래. 한 달은 있어야 한대.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며느리는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골절이요? 퇴근 후에 남편이랑 얘기해보고 갈게요. 그 대답이 그날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지만 병문안을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간히 병실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며느리인가 하고 고개를 들었지만 들어오는 건 간호사뿐이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겨우 휴대폰에 도착한 건 짧은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내용은 안부인지 형식인지 모를 건성의 문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느낀 고립감과 서운함은 차갑게 얼어붙은 겨울 공기보다 깊고 쓰렸습니다. 이번 중에도 저는 강아지 생각에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했습니다. 퇴근 후에 밥이랑 물만이라도 매일 채워줘. 목욕은 시키지 말고 미용하는 데에 데려다만 줘. 거기서 알아서 주기 맞춰 털 정리하고 목욕시켜줄 거야. 이 부탁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조금의 시간만 내어 강아지의 먹을 것과 물을 챙기고 정해진 날짜에 미용샵에 데려다 주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죠. 며느리는 그저 네,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저는 병원에서 재활치료와 회복에 전념했습니다. 다리는 서서히 붓기가 빠졌고 목발의 의지에도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퇴원날 집에 돌아가는 길은 설레면서도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날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올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으니까요.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아지는 반가워서 달려오긴 했지만 예전에 통통하고 윤기 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날 만큼 삐쩍 말라 있었습니다. 눈빛도 예전처럼 반짝이지 않고 힘이 빠져 보였습니다. 물그릇은 바닥이 말라 있었고 사료통은 비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털이 엉켜 군데군데 뭉친 채 한 번도 빗질을 받지 못한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곧장 미용샵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한 달 사이에 우리 강아지 갔었나요? 샵 주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아니요,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제 부탁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강아지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단순히 반려견의 상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토록 작은 부탁조차 외면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다리 골절로 인한 통증보다도 그 서운함이 훨씬 깊게 남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저는 곧장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을 거실에 앉혀놓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 강아지 꼬리 이게 뭐야? 부탁한 건 하나도 안 지키고.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은 제 예상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비웃듯 한숨을 쉬더니 그러게요. 누가 넘어지랬어요? 조심 좀 하셨어야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제 탓을 하는 뻔뻔함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비스듬히 들고 콧방귀를 뀌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이 강아지를 너무 예민하게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 사료 하루쯤 안 줬다고 죽기라도 하나요? 저희도 바쁜데 매일같이 강아지 챙기라는 건 좀 너무하시죠? 아들은 곁에서 말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한층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요. 입원하실 때부터 느꼈지만 저희한테 너무 의지하는 거 아니세요?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처리하셔야죠. 저희 신혼인데 솔직히 강아지까지 챙기고 어머님까지 챙기고 힘들어요. 저도.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제 아들의 아내라는 사람이 할 소리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분노와 실망이 한꺼번에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한 달 동안의 서러움과 입원 중 느낀 고립감,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들은 모욕적인 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내가 언제 너희 부부한테 뭘 그렇게 바랐다고 입원한 노인네한테 누가 넘어지랬냐고 해. 강아지 밥이랑 물 챙겨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내가 그동안 내 집에서 살면서 혜택 본 건 생각도 안 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눈을 살짝 치켜뜨고 말했습니다. 혜택이요? 저희도 전세금 드리고 살았는데요? 공짜로 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빚진 사람 취급하세요? 부동산 가서 전세가 알아본 적은 있니? 부동산에 물어봐라. 누가 여기를 1억 주고 들어올 수 있는지.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이전처럼 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마음속에 남은 상처가 훨씬 오래가고 깊게 스며든다는 걸 그 겨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저를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강아지 일을 비롯해 이번 기간 동안 보여준 무관심, 그리고 그 후에도 변하지 않는 생활 태도.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켜켜이 쌓였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제 앞에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입원 중 무심했던 일, 강아지 돌봄 문제로 크게 부딪힌 일 이후로 그들은 스스로 거리를 두는 듯 했습니다.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아무 연락 없이 지나갔습니다. 돌아오는 건 카톡으로 보내는 짧은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처음엔 화도 났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외면할 수 있나 싶어 서운함이 치밀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화마저 무뎌졌습니다. 대신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집안의 대소사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조카 결혼식, 친척 장례식 때도 그들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 올봄이었습니다.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다 문득 아래층 창문을 내려다봤는데 불이 꺼진 채 먼지가 쌓여 있더군요. 저 집은 도대체 왜 이렇게 방치돼 있나 하는 생각이 들자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내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앉힌 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이제는 나가라.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쌓아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2년 동안 대소사에도 얼굴 한번 안 비추고 연락도 뜸하고 그럴 거면 왜 같은 건물에 사니? 같이 사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 한 달 시간 줄 테니 그 안에 나가. 아들은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다 결국 알았어요.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미안함도 아쉬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미 이 관계는 가족이라 부르기 어려울 만큼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한 지붕 아래 살아도 마음이 닿지 않으면 그건 그저 남보다 못한 사이일 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저는 그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결정은 이미 굳혀졌으니까요.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해요. 보증금 빨리 주세요. 그 말투에는 마치 제 결정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계약서에 맞춰서 처리할 거니까 절차대로 기다려 라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해서 보증금을 빨리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예정대로 일이 진행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오전 10시쯤 며느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집이 없어요. 순간 저는 무슨 소리인가 싶어 되물었습니다. 집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삿짐 차를 가지고 대행사에서 받은 주소로 왔는데 여긴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삽도 한 번 뜨지 않은 빈 땅이에요.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며느리는 흐느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분양이라는 말만 듣고 서둘러 계약금을 넣었고 나머지 절차도 대행사가 알아서 해주겠다는 말에 덜컥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말에 혹했고 대행사에서 보여준 설계도와 조감도를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주소를 찾아가 보니 아파트 건물은커녕 공사 표지판 하나 없이 바람만 휑하게 부는 빈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물었습니다. 그럼 계약한 사람이나 대행사엔 연락했어? 했는데 번호가 없거나 전원이 꺼져 있다고 나와요. 아무도 안 받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함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전형적인 지주택 사기였습니다. 허위 홍보물과 말뿐인 약속에 속아 아무런 법적 안정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맡겼다가 고스란히 잃게 된 것이죠.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몰랐어요. 조금만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남편이랑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이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집이든 돈이든 이런 건 계약 전에 발품 팔고 서류 확인하고 꼼꼼히 알아봐야 하는 거야. 안타까운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번 들려준 제 조언을 한 귀로 흘려보냈던 지난날이 떠올라 씁쓸함이 몰려왔습니다. 값이 싸고 조건이 좋다는 말에만 혹해 서두른 선택이 결국 이런 참담한 결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온 건 그 허허벌판 사기 사건이 있고 난 며칠 뒤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떨리고 힘이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무슨 일인지 물었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살려주세요. 이번엔 진짜 잘할게요. 목소리는 이미 코맹맹이 소리가 섞여 있었고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울고 있었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덧붙였습니다. 부모님께도 돈을 빌렸는데 너무 창피해요. 친정에서도 이런 얘기 꺼내기 부끄럽고 남편이랑 저 이제 갈 데도 없어요. 제발 다시 받아주세요. 그 말에는 두려움, 절망 그리고 체면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목소리 속에 묻어나는 간절함이 느껴졌지만 제 가슴 한쪽에서는 차가운 돌덩이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제가 받았던 서운함과 실망이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는 그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던 일, 강아지 밥과 물만 챙겨달라는 작은 부탁마저 저버린 일, 미용샵에 데려다 주라는 말도 외면했던 일, 그리고 무엇보다 아래층에서 살게 해달라고 스스로 제안해놓고는 결국은 돈 이야기를 꺼내며 관계를 어긋나게 만든 일. 다시 아래층에서 살게 해주세요. 라는 며느리의 말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요청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번엔 잘할 테니 예전의 실수를 잊어달라는 의미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쉽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상처와 불씨는 한 번의 눈물과 부탁으로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저는 수화기를 들고 잠시 말없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울음 섞인 호소가 이어졌지만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다시 받아주는 건 힘들다. 나도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 말을 하고 나니 며느리 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날 통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긴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신뢰를 저버린 관계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 어렵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그날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눈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사기를 당해 허허벌판에 이삿짐을 풀지도 못한 채 돌아온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무책임함에 대해서 저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는 도와달라, 다시 들어와 살겠다. 이런 부탁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말들이 제 심장을 더 건드릴 거라는 걸 알고 있는 듯 최소한의 사과만 내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변명 대신 사과부터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는 나를 의지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구나 하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더 나은 걸까? 아니면 이미 가족으로서의 끈이 끊어진 걸까?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은 뚝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이따금 안부를 묻는 짧은 문자만 오갈 뿐 예전처럼 집에 들러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빈 거실에 홀로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되짚었습니다. 이번 일은 저에게 정말 많은 걸 남겼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사기는 언제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당한 지역주택조합 사기는 TV 속 뉴스에서나 보던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제 가족에게까지 닥칠 줄은 몰랐습니다. 설마 우리가 라는 안일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죠. 두 번째는 사람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가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래층에 살게 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마음을 열었던 건 제가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입원 중에 무관심, 작은 부탁마저 외면한 태도,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시작된 불만 속에서 조금씩 금이 갔습니다. 신뢰라는 건 단단한 돌덩이 같지만 사실은 얇은 유리처럼 한번 금이 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크게 남은 건 재정적인 독립과 관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든 내가 꽉 쥐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애들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살 수 있어. 그때는 그 말이 다소 고집스럽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고 함부로 넘기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내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진리 말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정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부탁이나 사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그들이 만든 문제는 그들이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쓰렸지만 그 쓰라림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사는 집안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그래, 뭐든 내가 꽉 쥐고 있어야 해. 그래야 내가 무너지지 않아. 그 말의 무게가 예전보다 훨씬 더 깊게 가슴속에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게를 제 삶 속에서 매일같이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의 부탁이라면 고민 끝에 들어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 한 번뿐인 노년을 온전히 제 뜻대로 살기 위해서라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일을 통해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